네 분은 좀 저희 개표 방송 마무리될 때까지 좀 오랫동안 저희가 붙잡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개표가 지금 수조롭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번에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낮았는데 그쵸. 과거에 비해서 네. 투표율 낮았던 것이 결국은 이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훈 전 의원님? 네, 제가 정확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합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민주당의 행태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게 이제 증폭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대선에 심지어 선거하러 나왔던 분들마저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자중 질환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했는데 뭐 원내대표 공동위원장 중에 한 분은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다 이러고 막 서로 충돌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에 투표하러 가기 전날 전전날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을 했어요. 네. 저는 그런 게 중도에 있는 많은 표심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그건 너무 이제 과한 얘기였다고 보이거든요.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설사 사실관계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다 하더라도 입에 올리기 어려운 얘기를 굉장히 민감한 타이밍에 잘못 올렸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신환 전 의원께서도 이 낮은 투표율은 좀 민주당 탓을 좀 하셨는데 최재성 전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현 의원께서.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도 이런 말씀하니까. 근데 네. 뭐 그런 지적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또 뛰어넘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 소위 말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그런 쪽에서 바로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치러진 선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패배한 쪽에서 그 다음 선거에서 투표장에 덜 나오고 그게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패배한 쪽에 이제 패인으로 작동해 왔던 것이 이제 큰 전제죠. 알겠습니다. 네. 다르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역대 어떤 대선보다도 결국 그 득표율 격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예. 서로가 이렇게 뭐 허니문이다 인정해주고 뭐 양보해주고 접어주고 그런 분위기가 초반에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과거보다.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선거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에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보면은 2018년 지방선거가 생각나는데 네. 4년 전에 지방선거 당시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얼마 안 된 지방선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지금과 상황이 전혀 반대로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을 했었는데 사실 이혜훈 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네. 있는데 다른 점이라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대선에서 선전을 했었다. 그래서 표차가 0.7%밖에 안 0.7%밖에 났고 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표차가 예. 굉장히 많이 났고 네. 네. 최재성 의원님 뭐 발로 좀 하시겠습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고 80%까지 갔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 50%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 지지율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니문이라는 거고 네. 그것을 더 작동시키는 게 뭐냐 하면 집권한 쪽에서 의제 설정, 그다음에 취임식,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이제 시간표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선 때 득표율 차이를 그대로 이동시켜서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그러면 허니문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이제 구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네.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네. 하도록 하고요. 출구 조사 결과 이제 보였던 경합 지역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표 보여주시죠. 자, 먼저 경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1.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6.3% 득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율은 5.3%, 아니군요. 개표율은 11.3%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대전으로 가볼까요? 네. 예, 대전도 지금 박빙으로 우리가 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개표율이 4.9%인데요. 국민의힘 이장우 의원이 52.8%,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4.1%입니다. 네. 자, 역시 경합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세종입니다. 개표율 6.8%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4.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45.4%입니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 마찬가지 지금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키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또 역전을 시키고 싶은 곳일 텐데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일단 경기지사 선거는 경기지사 선거만의 의미를 뛰어넘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 그리고 향후 5선 후의 대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본인이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계양을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번에 경기지사 결과에 의해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으로 전국 지방선거를 이제 진두지휘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본인이 계양을에 발이 묶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팀킬이라고 볼 수 있는 김포공항 이전 얘기를 꺼내서 제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지사 승패가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향후 행보, 영향력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최재성 후보, 전 의원님. 지금 우리가 지금 접전 지역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충남권 같은 경우 세종시를 비롯해서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있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민주당 성향의 투표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뒤집어졌단 말이죠. 이것도 결국은 허니문 기간 그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일 큰 전제고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 민주당의 태도, 전략 이런 것들이 적절했느냐의 문제가 이제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허니문 기간의 영향이 강하게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과거보다는 득표율 차이라든가 아직 지금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런 것이 허니문 기간인 것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점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는 이제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지는데 이혜정 소장님 17곳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수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하는 이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략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7곳 중에서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번 선거는 네. 지난 2018년 그다음에 그 이전에 2014년 선거와는 매우 다르게 한마디로 컨셉을 잡아보자면 균형과 견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에 17곳 중에서 14곳이 진보 보육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4년은 13곳이 진보 교육감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반반 7대7로 나눠져 있고 세 군데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어서 거의 절반씩 양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진보인지 무슨지 맞아요. 어떻게 알 길이 없어서 말이죠. 잠시 후에 또 좀 개표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민 대표님. 지금 최재성 전 의원께서 허니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구도, 이슈, 인물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역시 구도가 가장 중요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거 허니문도 허니문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국민적 동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들 다수가 다 맞는 말인데 민주당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니지.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 5년에 대한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제 오픈 스튜디오 왔을 때는 좀 이렇게 개표가 많이 된 상태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들섬 오픈 스튜디오였습니다.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이 밤이 깊어지니까요. 저희 이제 노들섬에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가구들마다 불이 켜져 있는데 모두들 KBS 개표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그러리라 믿으면서 이번에 이곳에서는요. 기초단체장과 또 교육감 개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의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12%포인트 차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데 그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의 구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표율이 14% 정도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구청장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16곳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8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해서 구로와 양천, 중랑, 용산, 동작, 용산, 서대문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박성민 대표님. 지금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대개 지방선거라면 광역단체장 하나 찍고 줄투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지금 좀 예상 바뀐데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까지 그 언론에서 예상했던 그거가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현역 단체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는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구청장 선거도 국민의힘 좀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가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보다 한 18% 정도 앞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개표는 현재 12% 정도 차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출구조사가 조금 틀렸는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 강세 지역이 먼저 개표되고 있는지 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개표가 더 돼야지 더 정확한 분석이 맞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좀 민주당의 선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성적표로는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제 네. 예상보다 선전이고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서는 기초단체장에서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물론 말씀드리는 게 뭐 100%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왜냐하면 서울은 이게 이제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서초 강남 그 벨트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편차를 내면서 늘 이기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들이 펼쳐지고 그 박빙이 다 표차를 합해봐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에서 나오는 표의 격차가 그걸 압도해버리면 서울시장은 이기면서 구청장들은 오히려 저희가 압도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에 오세훈 시장이 밤 12시 1시까지 졌어요. 한명숙 후보하고 할 때.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서초와 강남이 사정에 의해서 개표가 좀 지연이 됐었어요. 새벽 3시쯤에 이제 사실 그 개표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모든 열세를 뒤집는 표가 나와가지고 1.7%라는 신승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은 워낙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적인 이제 기초단체장 개표는 좀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최재성 전 의원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상황은? 사실은 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과정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원래 한쪽으로 소위 바람이 불면 서울은 개인기가 안 통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거든요. 경기도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기가 통해서 선전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은 바람 불면 그냥 끝인데 오히려 경기도는 지금 현역 시장들의 개인기들이 잘 안 보이고 이 서울은 지금 그게 보이는 거라서 이게 개표 초반이라서 민주당이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강세 지역이 개표돼서 그런 건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2018년도에는 민주당이 서울시 권력 같은 경우는 의회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구도가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오세훈 시장의 어떤 앞으로 시정에도 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죄송 여기다가 누구죠? 마음껏 하십시오. 예.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개표 상황에서의 저 네. 기초단체장 성적표가 만약에 그대로 개표가 끝났는데도 고착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 서울시 의회 구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110명 중에
국민의힘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뭘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묶인 손발을 풀어달라라고 이제 계속 호소를 했지만 지금 만약 기초단체장 나오는 게 16대 8 이 구도가 만약에 된다면 사실 서울시의회가 조금 낮이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일하기에 완전히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자, 서울 교육감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이번에 그 많은 학부모 시청자분들은 이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한번 서울시 교육감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표율이 10.8% 아직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조희연 후보가 41.1%로 앞서고 있고요. 박선영 후보가 24.3%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이 3등. 이혜정 소장님. 네. 사실 과거에는 무상급식이다 뭐다 해서 네. 뭐 어떤 교육감 선거의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명확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뭔가요? 코로나 때 학력저하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보통 진보 교육감은 이제 정치적 중립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지금 이미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다 표방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해왔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그 강조하는 거는 보수와 진보가 정치에서는 뭐 성정과 분배 이렇게 나누듯이 교육에서는 보수는 학력 제고, 네. 뭐 수월성 이런 거를 추구하고 진보는 기회의 평등, 경쟁의 완화 이런 거를 이제 가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전국적인 그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이제 학력 저하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 보수 쪽에서 단일화가 안 단일화 돼서 이슈가 있었죠. 그냥 그 조희연 교육감이 낙승을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사전에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 개혁에 관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지난 혹은 지지난 선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그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국의 12개 교육청에 17명의 후보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거를 도입한다는 그런 공약이나 혹은 지지를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조희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조전혁 후보나 박선영 후보도 또 그렇게 마찬가지로 공약을 하셨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이 IB 교육을 넘어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들겠다. 평가를 이렇게 뭐 논서술형, 프로젝트형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걸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선도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대구하고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미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학교 사례들과 어울려져서 우리나라 교육의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보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런 후보들의 좀 그 공약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좀 들으면서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네. 자, 이번에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상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31곳 중에서 29곳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이 27곳, 민주당이 4곳에서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지역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뭐 편한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경기 지역도 보면 지난번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거의 뭐 저희한테 불리한 쓰나미가 불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탄핵 이후이기도 했고 또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정권 초기에 허니문도 있었고 또 남북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면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강세를 보이는 경기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용인, 과천, 이천, 여주 등등 이런 그 전통적인 저희 강세 지역들이 2018년에는 저희가 이제 쓰나미에 의해서 다 밀려 내려갔지만 이번에 다시 복원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29대 2 이렇게는 되지 않고 상당히 많이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최재성 의원님. 지금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좀 부동산 이슈가 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부동산 이슈로 따지면은 뭐 서울 따라갈 데가 없죠. 그래서 해석의 기준으로 부동산을 경기 지역에 이렇게 딱 우선순위로 기준을 세우는 것은 글쎄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이제 인천으로
이번에 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를 했잖아요. 저는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해석을 지금 굉장히 지금 뒤엎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개인기가 안 통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오히려 경기도가 이렇게 중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기초단체장 판세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드썸 야외 스튜디오였습니다.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뭐 개인은 승리하는 거고 향후에 이제 개인 정치 일정들을 가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개인에 해당하는 얘기고 또 당은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고요.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이제 정치 일정을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게 한 정당에서 조금 이렇게 펼쳐지는 조금 상반된 이제 풍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은 이기고 민주당은 지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민주당의 상황을 갖고 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당히 좀 험난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이혜훈 전 의원님,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또 분당 갑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도 여러 역할을 했었고 그랬는데 화학적으로 결합하지는 좀 못하는 모습도 중간중간에 보여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내친 김에 다음번 당대표 도전까지 할 것 같은가요? 일단 당대표 선거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도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는 상당히 이제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임기를 채울 걸로 보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내년이 되면 당대표 선거가 있죠. 당권의 도전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그리고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화학적 결합이 과연 있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응당 받으리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받는 모습을 못 봤다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결합이 공고해지느냐 다들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이 보선에서의 승리 그리고 국회 진입 그리고 사실 당권 내년이 되든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 유력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리 잡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압승하게 될 우리 오세훈 시장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또 장관에 지금 나가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대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게 되는 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됐다. 안철수 의원 이제 후보님 본인에게도 좋은 계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이제 안철수 두 후보와 더불어서 이제 전 대선 후보였던 김동연 후보가 뛰고 있는 경기도 지금 개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표율이 얼마나 하고 이제 45.3%고요. 두 후보의 격차는 지금 1.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0초 차이로 표차를 살펴볼 정도로 이제 초접전의 지역인데 출구조사는 0.6%포인트였어요. 저희 박상민 대표님, 지금 그 출구조사에 지금 저 수렴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좀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네.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출구조사에 수렴하는데 네. 경기도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번 출구조사는 경기도가 가장 그 박빙이었기 때문에 좀 더 공을 들여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쪽으로 수렴이 된다면 격차는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좀 교육감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교육감 이번에 임태희 후보가 보수 성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수 성향의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정 소장님? 경기도는 진보교육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김상곤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이어오면서 13년 동안 거의 그 진보 교육의 주요 아젠다들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교육, 학생인권 조례 이런 그 굵직굵직한 아젠다들을 경기도에서 주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기도는 혁신학교가 전체 그 2,500개 학교들 중에서 1,400개 학교가 혁신학교거든요. 과반이 넘습니다. 57%인데 서울이 20%가 안 되는 걸 보면 혁신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혁신학교에서 이게 만족스러우면 이제 계속 이게 계속 가겠다 이런 유권자들의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지금 한 10여 년 해보니까 네.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교육계에서도 느끼고 또 유권자들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혁신학교가 아무리 학교 수업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입 수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력 논란, 학력 저하 논란 이것이 이제 사실 계속 끊이지 않는데 사실상 그 사실이 뭔지 여부를 떠나서 학부모들이나 유권자들이 보기에 학력 저하를 위기감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력 논란은 사실 예전에도 있어 왔거든요. 그럼 왜 특히 이 시점이냐? 이게 그 지금 기존 세력, 현역 교육감이나 아니면 기존의 세력이 바뀐 곳이 지금 7군데 이상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교육감 그 개표 현황을 보면 그러면은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를 보면 대부분 학력 위기론을 자극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표심을 가르는 그런 영향을 미친 곳이 특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학력 이 문제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한 10여 년 정도 동안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인 피사 스코어를 보면 OECD 평균은 변하지 않는데 한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그 미달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우리 국내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를 보면 국내에서도 지난 5년 동안 거의 그 이전보다 그 미달 학생률, 기초학력 미달 학생 그 숫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도 학력이 저하가 됐는데 지난 코로나 2년 넘게 이제 그렇게 그 학력이 저하된 부분들이 학부모들이나 유권자들이 보기에 체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력 저하 문제 그리고 학력 저하 문제로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17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떤가요? 지금 인천, 경남, 부산이 경합 지역이고 거기를 빼고서는 지금 7개 교육청에서 세력 교체 혹은 진영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2018년에 전국에서 2곳 빼고 전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됐었는데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겠군요. 거의 반반을 나눠 가지지 않을까. 끝까지 개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이제 승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좀 전국 판세를 한번 좀 보고 이 토크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13곳, 더불어민주당 4곳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선민 대표님, 여기 승패의 원인, 어떤 좌우하는 그 배경, 요인,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선 연장전이 됐고요. 그리고 구도의 선거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도 어려운데 당이 지는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에서 이재명 후보만 이긴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이 패배했느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 정치 선거로 가기, 구도보다는 인물이나 이슈나 이런 것이 지배했을 수가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개항으로 나가면서 구도 선거가 됐습니다. 정치 선거가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대선에 어쨌든 그 승부를 가려줘야겠다, 이런 것이 이제 표심에 작용을 했고, 그 명분이 없는 것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로 이탈한 것이 결정적으로 승부를 가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들섬 오픈 스튜디오였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이제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근데 사실 이번에 유권자들은 국정 안정론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권이 이제 어떤 국정 운영에 크나큰 동력을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선의 연장선처럼 처음에 구도가 흘러가면서 대선을 도저히 승복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선에 그 0.7% 이긴 윤석열 정부가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주장하려는 이제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국민들은 선출된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걸로 지방선거에 승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이 순간부터는 진짜 자만하면 안 되고 저희가 자만하면서 까딱 잘못해가지고 반사이익으로 상대당이 압승을 하는 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일을 절대 잊지 말고 정말 한순간도 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는 선거였습니다. 네, 결국은 민심은 지방 권력도 교체를 원했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행정부 권력이 교체됐고 이번에 지방 권력도 교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님, 예. 이제 의회 권력만 이제 남았는데 사실 그 검수완박 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너무 이렇게 힘자랑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좀 있어요. 앞으로 의회 권력을 어떻게 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과 집권당의 언어와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또 후보와 당의 언어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다수당이고 정권은 뺏기고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의회에. 이것을 적절하게 잘 패배자의 태도와 언어를 구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국민들이 양립될 수 없는 정권은 바뀌었는데 의회는 다수당이고 그런데 이제 운영이 매끄럽지 않고 이런 것에서 유권자들이 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2년 후가 이제 총선인데요. 아마 민주당은 고난의 시대가 오늘부로 이제 도래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오만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해운 의원께서 이 정권 교체 완성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입법 권력, 의회 2년 후에 총선 때도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입법 권력의 교체냐 아니면 독주하고 오만한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 선거가 되느냐, 그 아주 시기적으로도 그게 딱 애매한 그 시점입니다. 양당이 양립될 수 없는 지금 길을 가고 있거든요. 오만에 빠질 수 있는 길, 그다음에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게 2년 후에 이제 총선이라는 대회전의 길목에서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국민적 판단, 민심을 어떻게 얻느냐가 이제 숙제가 되겠죠. 네, 국민의힘 오만의 시대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현 전 의원님이 레이저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만의 레이저입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굉장히 경랑에 휩싸일 텐데 또 지혜롭게 빨리 수습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특이한 결과거든요. 예.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선거는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꼭 그게 안 나왔어도 질 수 있었던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이제 안팎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진보 교육의 산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기 지역에서 이제 보수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로 아까 뽑아주셨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향후 우리 교육 정책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달라질까요? 일단 지금 이 시점에 그 확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이 한 곳 남았어요. 경남. 거기를 빼고는 8대8입니다. 아주 정말 절묘한 숫자거든요. 절묘하네요.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경제와 경쟁을 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을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와는 다르게 교육에서는 보수적인 가치,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시대가 요구하는 수월성, 능력, 학력 이런 것도 반드시 가져가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교육에서 주장을 하는 기회의 평등 경쟁의 완화,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이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치를 다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당선되신 보수 교육감님들도 또 진보적인 것을 동시에 고려를 해주시고 또 진보 교육감님들도 보수적인 가치들을 잊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다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박성민 대표님. 이번 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국정의 동력을 더 얻을 수 있다. 앞으로 뭐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국민들이 대선에 이어서 대선과 이번 선거에서 연장전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죠.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제 그 민주당은 내용에 좀 휩싸일 것 같고 윤석열 정부는 주도권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허니문 선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를 치렀어도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는 완패가 아니라 참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참패의 결과라면 그건 역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장 출마와 이재명 후보의 개항 출마가 그렇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위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위기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원인이 뭔지를 찾지도 않고 원인을 또 찾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위기라는 데 동의하는 것부터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한 우리 강민수 기자도 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네. 지켜보면 정치에도 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그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정권 교체도 5년 만에 이루어졌고 또 지방선거의 완벽한 교체도 4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는 건데 요동치고 있다는 건데 2,400만